휴먼복을 함께 해주실 우리 강사님 게스트분이 우리 옆에 계신 고강님이신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앉아서 그럼 자연스럽게 네, 네. 이야기하면 좋겠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나눔과 봉사를 해서 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랑 함께 이 자리에 또 참가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은 다 아시다시피 북쪽이고요. 지금 한국에 정착한 지 10년 됐고요. 지금 뭐 영접도 하고 지금 현재는 또 이거저거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네, 지금 있는 고강님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뭐 82년생이고요. 44살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고강님의 그 이력을 쭉 보면 고향인 해산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고향이었던 해산은 어떤 지역입니까? 네, 혹시 해산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백두산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백두산에서 한 50km 정도 걸어 내려다 보면 저희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고향에서 1982년도 10월 달에 태어났고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그 추운 지방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네, 좀 어떻게 좀 경교롭게도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좀 고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부모도 네 없이 태어나가지고 좀 약간 태어나서 보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계셨을 텐데 그냥 고아처럼 혼자 버려지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뭐 태어나서는 잘 모르지만 살아오는 과정에 제가 그걸 알게 되었고,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드린다면 좀 막 길 것 같고,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좀 약간 곡절 많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해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몇 번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이제 백두산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산은 그 행정구역으로 무슨 도에 속하시죠? 거기가? 네, 그 행정도는 옛날에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양강도. 네. 네, 그 왜 양강도냐면 양강이라는 뜻입니다. 강이 두 개가 흘러간다고 해서 양강도인데, 그쵸? 네, 어떤 강과 맞습니다. 어떤 강이 흘러가죠? 네, 특히 강도 보면은 압록강이 우선 제일 주로 있고, 압록강으로 흐르다가 뭐 제천강 있다 도만강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이 흘러가서 이제 양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이 단어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이렇게 부모님 없이 자라다 보면 대부분 어떤 인생을 사냐면 꽃제비의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강사님도 꽃제비 인생을 사셨나요? 네, 저는 꽃제비 인생은 아니었고요.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한 3살에 또 다른 분이 저를 또 이렇게 입양을 하셨어요? 키우고 또 3살부터 또 다른 사람이 키우고, 이러한 영속적인 과정에 눈칫밥도 많이 먹게 되고, 그래 남들보다도 좀 약간 고생하는 속에 내가 또 뭔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꽃제비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뭐 한 푼 도와주십시오, 뭐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인생, 그래 아니면 뭐 이렇게 물건을 훔쳐서 살기도 하는 이런 걸 우리가 꽃제비라고 하는데, 오히려 꽃제비보다는 이렇게 3살 됐을 때 누가 입양하듯이 데려가서 키우고 좀 지나면 누가 키우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사셨다는 거죠. 네, 좀 제가 태어나서부터 저를 키우신 분은 그래도 부유한 가정에서 뭐 북한으로 말하면 일부러 그 간부라고 하는 네, 간부를 하는 그 분이 저를 또 키웠고, 그분이 또 나중에 포기를 하시고 다른 분한테 또 이렇게 줬는데, 그분도 또 평양에서 보면 도당에서 좀 큰 간부를 하시는 네, 그런 가정에서 한 10살까지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제가 지금 현재도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지만 저를 키운 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모시고 싶고 인사를 드리고 싶고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키우실 때 올바르게 키워줬거든요. 네. 네, 아버님께서 강부를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항상 신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신문이 그날 온 신문 내가 다 읽어드렸고, 어머님은 또 그 방면이 엄청 깨끗하셨습니다. 항상 집에 오면 방이 세 칸이었는데 방을 다 물걸레질 해야 내 일과가 끝나게 되었고, 뭔가 바닥에 뭔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뭔가 있으면 엄청 또 혼나기도 하셨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의 자녀처럼 키우시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 그런 부모님이셨나요? 네. 저는 그때 당시는 이 사람들 나를 너무 가혹하게, 양부모라는 뭐 개념은 없었고요. 친부모인데 다른 애들보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나를 너무 진짜 엄격하게. 엄격하게. 그런데 결국 오늘날에 와서 그 부모님들 덕분에 내 생활의 방식이 바뀌게 되었고, 또 이런 살기 좋은 자유대한민국에서 더 열심히 살겠다는 의욕이 또 생겨나지 않았는가
네, 또 그런 게 모습을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만난 친구분들을 보면 그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란 친구들이 두 종류 중에 하나였었어요. 하나는 꽃제비 인생이 돼서 그냥 하루하루 진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잤으면 좋겠다, 이게 그 친구들의 어린 시절의 꿈이었었고,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6, 7살만 돼도 이제 집에 가서 뭐 집안일이나 이런 거 가정부처럼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눈칫밥 먹고 사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되게 좋은 부모님을 좀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지만 한 10살 때부터 결국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큰 질병이 오면서 저를 학원에 보냈었습니다. 북한으로 말하면 거의 이렇게 아버님들이 간부를 하셨다고 하면 중앙학원이라고 양강도에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강원도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강원도에 그다음 학원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 운명이 좀 갈리기도 하고 좀 커다란 그런 곡절에 휩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전까지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10살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가사도 키우고 어머니가 할 수 없으니까 강원도로 이제 보내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달라졌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10살 때 제가 제 가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오케이. 3살까지 키운 부모도 있었고 3살 이후로 또 이 부모님들이 날 키우다가 결국은 지금 1살부터 3살까지 키운 부모들이 있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네. 친부모다 하면서 같이 살지 않겠냐, 이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내가 많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 이래서 이 부모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너무 엄격하게 키우셨구나, 이런 또 안 좋은 생각이 있다가 또 말도 안 듣고 하다 보니까 또 나를 또 집에서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꾸 이게 연속이 되다가 어머님께서 나를 학원에 보내셨거든요. 그래 학원에서 가자마자 또 도망쳤어요 제가. 예, 그 학원에서 도망쳐가지고 그때부터 꽃제비는 아니고 그래도 살아야 되겠게 불법 밀수라는 걸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을 다니면서요? 예, 예. 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이게 눈은 잘 돌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을 읽고 그 아버님께서 신문을 읽다 보니까 세상 형편을 그 누구보다 빨리 깼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들어가니까 내가 살아나야겠다는 그런 방법이 또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남들보다 부모 없이 그때부터 성장을 하면서 남들이 하나 할 때 2가지를 입고 먹고 하면서 아마 성장을 하면 군대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밀수를 하면서 중국이랑 무역을 해산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랑 가까워서 밀수하기도 더 좋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그때는 어떤 걸 주로 밀수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다녔었거든요, 중국을. 그래서 같이 가기 시작했는데 한번 나는 그냥 따라갔었는데 중국집에서 갑자기 엄청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생각외로 자기 가족처럼 친척처럼 너무 감사히 밥도 맛있게 잘 먹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하는 과정에 그 중국 분들이 다음에 올 때는 강아지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강아지? 네, 강아지. 북한에서? 네. 네. 그러면서 돈도 주더라고요, 먼저. 그걸 뭐 흔히 외상이라고 하는데 선수금을 치르듯이 중간에 계약금처럼. 이 돈을 가져가서 강아지를 사오라. 어떤 강아지인데 그것도 또 그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털도 새하얗고 뭐 코도 새빨갛고 발은 6발인 거. 그래서 알았다 하고서 다시 고향에 와가지고 장마당 가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게 글쎄 그 샀을 때 우리 그 북한이 고향 돈으로 10원이었다면 중국 돈으로 한 1000배 되는 가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1000배 되는 거. 갑자기 눈이 커지고 뭔가 부사된 그런 느낌? 내가 이 돈이면 부모 없이도 내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결국 그때부터 아마 돈 맛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강아지도 가지고 또 강아지를 하는 과정에 금이라든가 금속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마 조금 차츰차츰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 만났는데 북한의 개들은 다 중국에 가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북한 개를 많이 사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밀수가 아마 그런 걸 하셨었군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사겠다는 사람이 풍산개로 생각을 하고. 풍산개.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팔았고 그 이후부터는 없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소문이 퍼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식용유 먹는 식용으로. 그래서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밀수를 하시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대를 가게 되잖아요. 네네. 보니까 10년 군복무를 아예 다 마치셨던데. 네. 북한에서 군대는 어떨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아, 북한 군대 10년 하면 와 진짜 길다 이것만 생각하지 북한 군대의 군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데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북한은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독재, 네,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세뇌 교육에서 성장을 하다가 모두 군대를 가겠다는 것을 꿈이기도 합니다. 군대 가서 꼭 영웅이 돼서 돌아오겠다. 예, 내가 죽어도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독재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또 그 북한은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또 하나를 위하여 이런 구호가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서 살아남자면 그 누구보다도 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네, 모든 게 다방면적이어야 되구나. 그래서 제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밀수를 하면서 이렇게 체구는 소람하게 작지만 그래도 물에서 뛰어다니며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운동이 되다 보니까 부대에서도 남들보다 달리기도 절 1등으로 잘했고 또 이렇게 좀 약간 중국 다니면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격술 같은 거나 그런 것도 많이 또 따라 배우게 되었고 아, 내 무술이나 쿵푸도 좀 따라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부대에서 일명 저보고 반짝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네. 그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아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날파람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지휘관도 눈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제가 그래도 남들은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리는데 저는 오히려 네, 이렇게 뭔가 살이 퉁퉁 지기도 하고 군 생활하면서요? 네네 살이 찌면서 그래 그렇게 좀 약간 남들보다도 편하게 군복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는 북한의 군대는 식량도 뭐 옥수수 요만큼밖에 안 주고 뭐 쌀을 주면 그 쌀 안에 모래도 들어있고 뭐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영양실조도 걸리고 살도 많이 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반대였던 것 같나 보네요. 아니 그건 맞습니다. 입대했을 때가 신병훈련이라는 게 6개월이라는 게 있는데 그 6개월 동안은 진짜 이게 잔혹하게 이거 내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거든요. 진짜 밥을 먹어도 먹지 않고 먹었는지 말았는지 국물을 더 2그릇 정도 마셔야 배가 부르고 그때부터 허전한 마음에 아 내가 또 군복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도 저도 왔었거든요. 막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병원에 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뭐 먹을 게 있으면 뭔가 이게 그 진짜 이게 복을 받은 그런 느낌.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든 이겨내고 견뎌내겠다는 생각에 그때도 남들보다 좀 악질적으로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북한의 군인들한테는 옷이 군복이 한 벌이 주어지고 이렇게 목 부분만 떼타니까 그거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천 같은 거 주고 양말도 안 주고 이렇게 천으로 양말을 하게끔 뭐 이렇게 해서 보급품도 잘 안 좋다고 하는데 혹시 그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사실 보급품은 또 말을 하려야 할 수가 없는데 북한에는 일명 그 뇌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런 공급망들이 위에서 다 잘라먹고 하다 보면은 실제 일하는 군인들이 잘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복 같은 경우에도 한 벌밖에 안 주다 보니까 맨날 일하고 그리고 훈련하다 보면 깨매고 또 파인하고 하면 바느질하고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생활이었고 그리고 이제처럼 뭐 보면 하루에 진짜 어떨 때 보면 감자 6알 한 끼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진짜 죽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군인들이 생각하는 게 전쟁이라 일어났으면 전쟁이라도 일어나서 끝났으면 네, 전쟁이 일어나서 그지 어차피 죽는 거. 굶어 죽을 바에는 굶어 죽을 바에는 그래서 적이라도 한 명 죽이고 영예롭게 죽겠다. 예, 이런 각오로 악을 품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10년을 버티실 수 있으셨어요? 그때도 막 이런 막 충성심 이런 게 강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도 북한에는 집단주의다 보니까 한 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도 하고 사상투쟁회도 하고 그런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이렇게 내가 뭐 나쁜 말 먹고 쓰러지고 이런 생각 정신만 확고해지는 거죠. 내가 무조건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그렇게 제 10년 군복무를 하시면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사실 군대에서 이렇게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제대해서 어떤 곳에 좋은 곳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뭐 이거에 대한 꿈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솔직히 군복무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 무조건 10년 동안 버텨서 입당을 해야 되겠다. 사회 나가서 입당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고 삶이란 존재감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딱 제대되고 나서 충격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사회가 엄청 자본주의 세상이 되고 말았고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네, 자본주의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네, 엄청 사회가 변화되었고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부분이 군대를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 입당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군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입당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소속감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회적으로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고 입당이라는 것도 이제 안 되면 막막했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다음에 인생은? 네, 그때는 이게 아마 군복무 했던 것보다도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군대 군복무 할 때는 삼시세끼는 줬거든요. 네, 배불리 먹진 못해도 감자 씨알이든 여수알이든 먹으면서도 그때 버텨내는데 사회 나와서 보니까 그거 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내가 이게 사회 나서 어떻게 생활하지? 아무리 입당을 하려고 열심히 진짜 10년 동안 공부를 했다 하지만은 사회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네, 심지어 제가 부모님들 다 이제처럼 뭐 없다 보니까 고향에 막상 와도 속옷 하나 진짜 바꿔 입을 정도가 없었거든요. 누구 나한테 고생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해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이럴 때는 그래도 북한에서는 자력갱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이런 구호가 떠오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막 도당도 찾아가고 네, 도당 책임지사라는 사람도 막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내한테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나한테 좀 마련을 해달라 해가지고 아마 신발 공장이라는 데 저를 배치받았던 것 같습니다. 신발 공장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신발 공장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에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내가 좀 차분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기술을 배우면 앞으로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지배인이 말을 해가지고 아마 공장에 들어가서부터 제가 용접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용접을 배우면서 그래도 힘들고 용접이라는 걸 보면은 북한에는 기술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일반 철판 같은 데다가 진흙물을 타가지고 그다음 그걸 용접을 하는데 용접하고 나면은 내가 뭘 했는지 빙율이 돌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건강을 위한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마스크도 없고 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기술은 나약해지고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속 같은 것들은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용접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연기라든지 아니 노출되는 뭐 그런 불빛이나 이런 거에 그냥 다 노출돼 있으니까 사실 건강도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연기를 딱 맡으니까 일어나면은 앞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뭘 했지 하는 생각에 도저히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몸은 몸대로 허약해지고 그렇게 엄청 힘들게 여기서 내가 살아남자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밀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밀수는 돈이라도 되는데. 그런데 뭐 입당을 했다는 그 당원이라는 이유로 하면 안 되었거든요. 하다가 잡히면은 바로 박탈이 당하고 남들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심지어 총살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했는데 그래도 살아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밀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용접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기술도 배우고 내 나름대로 앞가림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현실은 몸은 더 축나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다시 밀수로 전환을 좀 하시는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접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솔직히 막 그 일반 이런 기계 같은 것도 막 절단을 해서 막 그 고철로도 팔아 먹었거든요. 살아남자고 보니까 또 이런 생산 장비들을 고친다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막 잘라냈는데 그게 나중에는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투쟁 대상이 되고 이런 교단이 올라가가지고 엄청 사상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조금씩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나가서 그 밀수짐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다가 남한이라고 하는 이 남조선 나라를 오게 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오시게 된 계기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중국을 통해서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 돈 벌려고 오더라고요. 드라마 안에? 네, 드라마 안에. 그리고 그 딸이랑 그 엄마가 지금 한국에 돈 벌려고 하는데 서로 소통하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알았던 이 중국이 한국보다 더 못 사는구나. 내가 볼 때는 그 북조선이라고 하는 조선 땅은 깜깜하고 중국은 항상 밝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돈도 많고 해서 중국에 가면 좀 돈도 벌고 밀수해서 벌어야겠다 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돈 벌러 남조선에 온다라는 걸 보니까 남조선이 더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한국에서 일을 하면 하루 일하면 보통 보름 한 달은 살 수 있다는 네, 그런 정보를 알게 되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보고 점점 북한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밀수도 하다 보니까 감옥에도 잡혀갔었거든요, 제가. 네, 감옥에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제가 6개월이요? 네네. 거기 6개월 동안 갔다가 교양처로 나오긴 했지만 그 6개월 동안 가정에 많은 사람들 보았습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 내보다 제가 더 큰 사람이 무려 2번씩이나 들어오는 거죠. 제가 있는 방에. 아니 너는 내보다 제가 많은데 어떻게 또 살았다가 또 들어왔어? 하니까 돈을 매겠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에 이놈의 북한 정권은 돈이면 죄도 없는 걸로 만들어주는구나. 죽을 수 있는 놈도 살려주는구나. 거기서 엄청난 반발심이 불러일으켰고 또 반대로 돈 없는 나는 얘보다 죄가 더 작은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고 네 맞습니다. 죄가 없는 나는 또 그 이후로 이렇게 6개월 동안을 그 독감은 아니지만 북한 보육감방 다 아시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에 6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포심이 더 커졌고 나오자마자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은 더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고한 결심을 갖고 나오자마자 남조선 이 한국 땅을 향해서 그럼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는 길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제 중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계신 분들도 왜 남한에 안 오십니까? 한국에 안 오십니까?라고 하면 두려움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브로커를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좀 안 드셨어요? 네, 하도 제가 그때 밀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향에서 먼저 온 브로커들과 한국에 먼저 정착한 선배님들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정도 알게 되었고 또 밀수를 하다 보니까 중국 브로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건 없었지만 근데 이제 또 잡히면 나는 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때 국경 경비대를 무장까지 딱 지게 하고 좌우로 보호하게 하고 혼자 온 것도 아니었고 사람 2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잡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가겠다는 사람들은 엄청 경멸했거든요. 못 살아도 죽어도 내 땅에서 내 고향에서 죽어야지 왜 가겠다고 하냐 하고 몰래 조국의 배신자다. 네, 조국의 배신자다 하면서도 신고까지도 했거든요, 사실. 네, 보위부에. 그래서 신고까지 했던 분들. 네, 몰래 신고까지 했었죠. 그분들이 지금 알면 배신감 느끼겠네요. 네,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당원이고 이제 불법 밀수를 했지만 살아나겠다고 생각하고 몰래 그 보위부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몰래 보위부 일을 한 사람을 무려 6개월씩이나 감방에 넣으니까 더 적개심이 불타올랐고 이 인간들은 자기네 일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죽으라고 놔두는데 내가 이 놈들 위해서 결국 헌신할 수가 없다.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쳐서 남한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곳에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초월로 황홀했습니다. 진짜. 야, 이 대한민국이 말로 내 삶의 인생의 지름길이구나. 내 삶이 이제야 시작되었구나. 네, 그런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군대 가서 당원 입당을 해야겠다. 그리고 나와서는 보입이나 입당을 해서 돈도 벌고 뭔가 남한의 인생 살겠다라는 게 사실 다 무너졌는데 남한이란 나라 오니까 그 꿈이 다시 좀 이렇게 막 되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네, 내가 생각했고 내가 들었던 그 대한민국이 아니었구나. 이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삶이 되는 그런 공간이구나. 그런 자부심이 넘쳐났고 우선 그 인천공항이라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문화생활,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이런 인프라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이런 공간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또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서 충주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또 학업을 이어가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오자마자 가지셨어요?
네, 사실 딱 한국에 와서 하나센터라는 교육 과정을 봤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소리가 한국에 부모가 없으면 지식, 기술에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성을 가져라 이런 거네요. 본인만의 인생을 위한 기술을 좀 배워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게 그 충주 폴리틱 대학을 결정하신 건가요? 네네. 들어가실 때 어디를 좀 생각하고 가신 건가요? 어차피 고향에 있을 때 영접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 사이면 영접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집이 충주 받았었는데 그 충주 폴리틱 대학이 있더라고요. 마침 또 2월 달에 나왔는데 3월 1일 개교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자마자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 학급만 30명이었는데 다 20대였거든 대부분. 그 20대들 같이 휩쓸리면서 배우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 이 진짜 문화도 똑같고 서로 대화도 똑같고 진짜 모든 게 똑같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 궁금한데 북한에서도 용접을 하셨고 네. 이 남한에 한국에 와서도 용접을 하시잖아요. 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이가 대단하죠. 네네. 사실 북한에서 영접하고 나면은 어지럼증이 옵니다. 내가 이제 뭘 했든지 일어나. 그리고 밤에는 누가 옆에 와도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발로 차서 가라고 할 정도로 진짜 사람 옆에 오는 거 많이 두렵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기술이 우선 최첨단으로 발달되고 모든 장비들이 우리 건강 상태를 다 어떻게 보면 알맞춤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너무나 잘 돼 있더라고요. 그 영접을 하고 나이는 저녁에도 그래도 또 뭔가 이렇게 놀러 가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그런 힘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저 북한에서도 용접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선 남한에서 처음 용접을 할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하셨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나 이게 기술이 발전되고 또 이게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공간에서 하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딱 한 가지 자신감 있는 게 북한에는 알짜 그냥 자기 그냥 투지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 투지를 하자니까 남들보다 빨리 성장이 되더라고요. 네. 네, 성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좀 고향에 있을 때는 그냥 주먹식으로 막 이렇게 영접을 했다고 하면은 막 눈이 아플 정도로 이럴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하니까 한국에서 갑자기 남들보다 비약적으로 제가 성장이 되더라고요. 남들보다는 사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한 것만큼 발전이 되고 내 또 기술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용접일을 좀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일하시는 건? 네, 용접을 딱 시작하는 동시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고향의 문화랑 또 한국 문화랑 사람들이 교섭이 좀 많이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용접일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오히려 사람을 대하는 게 더 어렵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떠셔서 사실은 뭐 이렇게 부탁도 하고 뭐를 했는데 탈북민이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좀 그러니까 본인이 더 마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있으셨는지. 네, 저를 대하는 시선이 너는 제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이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글쎄 제가 느끼는 선입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본인들이 서로 대하는 방식, 내하랑 대하는 방식이 좀 틀리고 나를 좀 업신여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보다 제가 좀 월급이 높았거든요. 용접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반발심이 아닐까. 네,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네네. 어떤 뭐 계기가 됐어요? 그게? 네, 사실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는 누나가 한 분 있었는데 그때 한번 교회를 가보라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왜 가냐? 북한에서도 조직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또 조직 생활하면 난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풀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개에서 어려울 때 누나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라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었나요? 내 인생이 내 지금 삶이 바뀐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교회를 가면서 처음에 느낌이 안 왔거든요. 그냥 사람들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냥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다가 점점 하니까 내가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 양심적이 진심이 아니면 내 일이 더 안 되는 그런 느낌. 내가 이 교회를 진짜 이걸 뭔가 내 심장처럼 또 하나님 말씀을 내 진짜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간주하고 다니면
내 삶이 바꿔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보니까 올바르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진짜 어디 하나님께 봉사하는 느낌으로 진짜 소중한 자기 그 양심을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난 힘들지 않다고 피를 바쳐도 목숨을 바쳐도 그런 정신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하나만 여쭤보고 싶었는데 용접이라고 하는 기술은 북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똑같진 않지만 좀 배운 게 있으니까 남한에 와서 용접을 배울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기술적인 건 어렵지 않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언어는 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억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사실 기술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일을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들과 대하면서 사실 되게 주눅도 들고 자격지심도 생기고 탈북민이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그렇고 또 무시도 당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오늘 오신 분들한테 우리 강사님이 혹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변에 탈북민들이 오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 고향분들 보면 저는 교회를 가라고 하거든요. 네네. 오늘 이 순간이 힘들고 마음이 진짜 힘들더라도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면 너는 그 순간부터 적응하게 된다고.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누군가를 막 증오하고 싶은 생각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저는 말을 해주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회사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항상 다가갈 때 진심으로 대하고 진짜 나쁜 사람도 진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소한 것도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는 안 하던 거 커피도 타주기 시작했고 휴식 시간에는 또 다가가서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먼저 또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좀 바뀌니까. 내가 바뀌는 거. 이 사람들도 갑자기 눈도 커지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했던 것처럼 저를 그래서 항상 그 감사한 마음에 살기 시작하니까 또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내더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다음에 한 10분 지나서 다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활동마다 우리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면 얼마나 나를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속에 내가 성장하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막 누군가를 막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를 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강사님 말씀처럼 북에서 온 분들한테 그렇게 조언한다면 저희는 이제 주로 이 남조선에서 태어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사실 강사님처럼 그렇게 용접하고 기술을 배우고서 한국 땅에 잘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혹시 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그냥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에 살고 그냥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성장을 하면 반드시 내 삶이 현실로 꼽혀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항상 진짜 이게 어디 걸음걸음 진짜 사람을 대함에도 항상 감사함을 가지면 복은 올 것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은 것처럼 강사님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한국 사회 잘 정착합니다라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 고향 분들한테 얘기하면 저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좀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언어가 다르고 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생각보다 사람을 대하는 영역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 영역,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뭐 비슷하죠. 그리고 간호사 영역, 그 다음에 뭐 미용사나 뭐 이런 영역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이 억양이나 말투에서 티가 이제 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한 3, 4년 전인가의 뉴스에 실린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탈북민이라고 해서 민원을 넣어서 그 선생님을 잘렸어요. 근데 그 원장 선생님도 자르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주변 선생님들도 누구보다 잘하는 분인데 어머니들 사이에 너무나 그 민원이 크게 느니까 이분이 잘려서 이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경영교대를 나오고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억양 때문에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잘하고 뭘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간호사 영역은 탈북민이면 보호자분들이 왜 우리 아빠 엄마를 탈북민이 케어합니까? 그분들은 약도 잘 모르고 이 외래어도 모를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선입관 때문에 상처 아닌 눈물을 좀 많이 흘려서 그분들은 한국 땅에 오면 제일 먼저 교사 영역, 간호사 영역에서는
너 억양부터 바꿔야 돼. 이게 제일 먼저 이 사회 안에 형성돼 있는 문화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사투리 쓴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빨리 서울말 써야 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은데 탈북민이기 때문에 그 억양을 바꾸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부터 이야기를 듣고 좀 인식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강사님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세요. 네, 말투 때문에 좋은 말도 나쁜 말처럼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솔직히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함을 표시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함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서서히 작아지고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 목소리 톤도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다정한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편한 척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용접을 통해서 이제 남한 사회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시다가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신 걸 보면 왼쪽에 이제 배지가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인데 이제 용접이 아닌 다른 일을 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용접을 함으로 해가지고 집도 사고 남 부럽지 않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진짜 남들이 뭐 솔직히 글쎄 금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약간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목숨을 걸고 왔으니까 내가 성공을 해서 남 부럽지 않게 살 때 고향 사람들이 아 자네는 진짜 성공하러 왔구나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그런 목표를 내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 순간에 경기가 나빠지면서 용접사도 어떨 때는 휴식을 하라고 하고 근데 어떨 때는 또 나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정성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경제가 안 좋으면 건설이나 이런 데나 뭐 인테리어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용접도 마찬가지로 좀 그러시겠네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용접일이 아니어도 나와서 일을 하면은 그 용접 단가로 돈을 주었었는데 최근에는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한 달씩 막 나오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때 아 내가 인생의 삶을 위한 직업을 다시 찾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다가 결국 누군가의 삶을 설계하고 또 누군가의 삶을 보장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직한 직업을 찾아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보험 영역과 사실 용접은 거리가 많이 멀잖아요. 왜냐하면 네. 용접은 물론 지식도 중요하고 뭐도 하겠지만 사실 손으로 하는 거고 보험은 보험과 관련된 약관부터 시작해서 정책도 다 외워야 되고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네, 지금은 너무나 긍지감이 넘쳐나고 누군가의 삶을 설계하고 보장을 받게 한다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누군가의 때 진심으로 다가가서 상품을 제안하면 나는 큰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으며 삶을 행복하게 또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험을 하려면 또 시험도 보고 뭐 자격증도 따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부하시는 거 괜찮으셨어요? 너무 용접과는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 시험 답안에 보니까 영어 문제가 많이 나고 영어로 된 숫자 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답은 어느 것을 짚을 것인가 조사해보자 하고서 지금 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찍었던 것이 다 틀렸더라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한다지만 보험회사도 사실 외국계 회사라 되시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그 과정을 극복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투철한 정신 같은 거 내가 여기서 이겨 못 나면 목숨을 걸었던 내 삶처럼 정신이 확고하지 못하면 여기서 내가 아무리 도전을 해도 성장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네, 이런 각오로 제가 해서 지금까지.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극복을 하고 보험을 하시다 보면 원래 용접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주로 용접 같은 경우는 지인들, 가족들, 가입한 가족들이 이제 사장 경우도 있거든. 사장님 하시는 그분들이 가게를 뭐 용접해달라든가 뭘 제작해달라면 제가 해줍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처럼 네, 하시고 지금은 메인으로는 보험 일을 좀 메인으로 하시는 상황이죠. 네네. 하시면서 이제 만난 분들 중에 고향 분들도 좀 많이 만나십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솔직히 보면 중국 분들 만나고 고향 분들 만나고 우리 또 한국 분들도 만나는데 주로 한 60%가 우리 고향 분들이거든요. 네, 저희 고향 분들 만나는 이유가 있는 게
보험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나 모르거든요. 우리 고향이 자체가 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된다. 내가 와서 살아보니까 자유보다 생명보다 보험이 더 필요하더라. 네, 사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탈북민들 돕는 단체에서 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난 사기 중에 하나가 보험 사기라든지 아니면 잘못해서 다단계로 넘어간다든지 주변 사람들 와서 진짜 여러분들 웃으지만 실제로 보면 탈북민들 중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재소자분들 퍼센테이지 보면 지금은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점점 커지는 건 사실 좀 심각한데 근데 그 전까지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다 다단계 사기였거든요. 그리고 보험 사기도 되게 많았었고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삶을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고 뭐 해주는 건 되게 고맙고 좋을 텐데 만나보시면서 좀 그런 거 좀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또 사기 치려고 하지 또 보험 팔이 하려고 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자신감 있게 다가가서 소중함을 알려주니까 야 세뇌되는 것 같다고. 세뇌되는 것 같아요. 네. 세뇌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가족이 싹 다 또 가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용접을 통해서 이제 뭐 부서진데 아니면 뭔가 고쳐야 될 것을 이제 고치는 인생을 살다가 지금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또 고쳐주거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만족도를 말씀하라면 저는 한 70점 정도? 네, 제가 아직 더 성장이 돼서 사람들이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그때만 100점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진짜 북한에서부터 용접, 그다음 한국에 와서도 용접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보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고강님한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혹시 좀 남한에 와서 이제 용접도 하시고 보험도 하셨는데 앞으로 좀 살아가고 싶어하는 꿈의 좀 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좀 그려지는 청사진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까지 열심히 살아서 뭐 재산도 모아야 되고 내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이렇게 웃음과 기쁨 또 봉사라든가 나눔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런 공간도 좀 다니면서 좀 약간 세상을 더 알아야 되고 좀 어떻게 좀 하나님 곁으로 더 다가가서 이제는 뭔가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간절하게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든지 돈 버는 인생 못지않게 나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넓은 사람이 되고 좀 성장하는 게 지금 계획이고 목표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살아갈 우리 강사님한테 한번 좀 응원의 박수 한번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뭐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질문을 제가 뭘로 드렸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냈을 때 그 책 제목을 뭘로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미리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의 책으로 쓴다면 책 제목을 뭐로 하시고 싶으세요? 자유의 삶의 내 성공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자유? 네. 의 삶의 성공? 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내 삶이 인간처럼 살아왔다는 걸 남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인의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고 그게 내 인생에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접목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남한에 와서 그 자유를 경험하면서 나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나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제 고향시가 살짝 떠오르는데, 네네네, 한번. 제가 어머니 시거든요. 이게 고향으로 봤어요. 어머니 시인데 그걸 제가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거든요. 네, 한번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박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 거느리고 어느덧 긴 머리 헤어졌구먼. 지금도 어릴 적 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괴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며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1100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 뻔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놓치면 잃을 듯
떨어지면 숨질 듯 잠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 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내 얼굴에 머물러 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나니 조용히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더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 위에 수천만 아들 딸들을 어엿한 국민의 아들로 알아켜준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또 용접이라는 인생과 보험이라는 인생을 통해 또 다시 앞으로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 우리 고강님에게 마지막으로 박수하면서 우리 휴먼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